오늘 귀한 시간 210회째의 포럼에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 현 국제 정세하의 한국 외교 과제. 너무 좀 거창합니다. 그럼에도 내용은 이제 우선 한번 우리 주변에 4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변국이라고 전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좀 지도자가 누군지 간단히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요즘 한중 관계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또는 우려 그리고 새로운 기대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되지 않을까 해서 한중 관계의 몇 가지 사안 그리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 관심사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든 사람들의 예측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해양 오염수가 방출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잠시. 근데 다만 이런 어떤 외교 사안이 국내에서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당연히 존중을 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이 주고받은 어떤 대화 또는 토론 속에서 하나의 귀결되는 것이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바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시다도 한번 제 말씀도 듣고 또 본인의 말씀을 하실 기회가 되시면 또 다른 자리든 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염수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한반도 주변 정세와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빨간 게 바이든 전부 보시면 다 법대 출신입니다. 이게 하나 특징이고요. 다 오래 했습니다. 이분 1972년부터 정치인을 했습니다. 5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정치 초년병 그런 이야기는 적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50년 먼 노회한 정치가다. 미소 속에 미국 국익을 최대한 추구하고자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시진핑 이분도 99년 2000년부터 지금 최고위 소위 CEO를 했습니다. 성의 서기부터 시장 그리고 이제 부주석 해가지고 총서기를 2012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등소평 선생의 어떤 해안으로 2번만 해라라는 것이 등소평 이후에 장점인 후진타오이 20년이 되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10년 하고 그 전에 삼선 금지 연임 금지 헌법을 개정을 해서 작년 10월 20차 당대회 때 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 더 하는데 보통 당대회에서 이제 5년씩 하고 그 마지막 끝날 때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그 후계자를 결국 후진타오 5년 한 뒤에 그 다음 5년에는 그 당시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시진핑 1기 때, 2기 때 이제 총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라는 후계자를 지정을 했는데 이번 작년 10월 그 당대회 결과는 후계자가 누가 될는지 다 시 좌신 시 선생님 밑에 있었던 그 부하들이 다 차리를 했습니다. 60대 초반에 후계자가 누가 될는지 그것은 2027년 5년 지금부터 5년 후에 다시 이 당대회를 했을 때에 시진핑 선생이 사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전부 다 자기 부하들로 채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백년의 중국몽을 실행하기 위한 2021년에 1차적으로 소강사회라고 해서 자 인민들이 배불리 그러니까 먹는 건 자는 걱정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2049년 공산당 창당이 2021년이 100년이 됐었는데 중화민민공화국 성립 100년이 되는 2049년에 현대 중국의 완성이라고 그럴까 선진 국가로서의 중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두 가지 국가 비전입니다. 중국몽이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중국 사람으로서는 우리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세계 속에 이런 선진 대열로 이렇게 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대의 영도자 지도자는 시진핑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신문에 나죠. 친캉 외교부장이 뭐 병이 걸렸느니 아니면 뭐 간첩죄가 적용됐느니 또는 불륜설에 뭐까지도 좀 나와 있는데 어떤 결과로 나올는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2012년에 중국 대사로 있을 때 마침 수교 25주년 행사를 당시 시진핑 부주석을 제 옆에 모시고 인민대회당에서 가졌습니다. 그게 2012년 8월 30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진핑 부주석이 2주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번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각종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건강설 또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미끄러져가지고 다쳤다는 설 또는 이게 실각의 전망이 되지 않느냐. 지금 후계자 싸움에서 무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2주 동안에 원래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하고 만나게 돼 있었는데도 그것도 캔슬할 정도로 하여튼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잠적이 돼 있었는데 2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25주년 수교 기념 행사를 할 때에 허리에 무슨 진통제 주사를 잔뜩 맞고 2시간여 참석을 했었다는. 그래서 제가 시진핑 부주석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죠. 기억이 남는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축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런던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 우리 선수들이 아마 3인가 했죠. 3인가 동메달 딴 것 같은데 축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당시 시 부주석 이야기가 옛날에는 한중일이 다 축구가 비슷비슷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일본하고 한국에 비해서 중국이 이게 형편이 없어졌다. 중국 애들 브라질인이 이런 데까지 다 보내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한다. 이 사람들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시진핑 부주석이 2027년까지 지금 15년째 총석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더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관측인데 다만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잘 모른다. 매년 10월 당대회 때 국가 상무위원, 그러니까 당의 상무위원이 누가 될런지가 뭐 전 세계의 언론의 관심사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다웨이 한국 그 한반도 대표하고 뭐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누가 될 것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더니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리고 알 수 없습니다. 요게 세 가지 답이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당시 홍콩 신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저한테 한 말이 홍콩 신문이요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됐는데 또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참 이게 무슨 말이 믿으라는 이야기인지 믿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하는 그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역시 일당 독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억측이 쉬운데 중국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일찍부터 그 지도자를 키웁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만 해도 99년 이 저장성 푸젠성 성장하기 전에 그 앞에 단계가 다 걸쳐 있습니다. 지금 왕이
국무원 지금 정치국원이죠. 정치국원 겸 회사 판공청 주임이신데 이분은 제가 공사 때부터 압니다. 공사가 제가 99년에 갔는데 그 당시 외교부 부장 조리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차관보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부부장 되고 그리고 나서 일본 대사를 갔다가 돌아와서 대만 판공청 주임이 됐습니다. 대만 담당 장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외교부장이 되고 모든 그 중국의 어떤 이 지도자들은 과거에 뭘 한 것들이 쭉 진행되면서 그게 철저한 저는 아마 현대 중국의 발전의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지도자들을 일찍이 골라서 그것을 그때 맞춰서의 어떤 직위를 줘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가면서 뽑아낸다 하는 하루아침에 우리는 다이나믹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속성, 일관성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관료 체제가 현대 중국을 이끌어낸 아주 큰 원동력 중에 하나일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푸틴 이분도 지금 2099년 총리 옐친 때 총리하면서 2000년에 3대 대통령이 되시는데 중간에 총리를 잠깐 하신 적이 있죠. 메드베제프 대통령하고 러시아에서의 특징 하나는요. 여기 관직에 계셨던 분 많습니다만 우리는 장관 하면은 우리 장관 이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데 장관했던 사람이 차관도 하고요. 대통령이 총리도 하고 부총리했던 사람이 차관으로 가는 이런 그 위아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거 경우는 총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국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1인자였다는 것이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여하튼 2000년부터 지금 24년째 하고 있는 거죠. 내년 3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6년짜리인데 아마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년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50년 이상 정치를 했고 이 시진핑 2000년부터 지금 관리 CEO를 해오셨고 푸틴 30년 이제 돼가고 기시다 후미오 이 사람은 93년도에 중의원 당선돼서 히로시마에 19번 돼 있으면 26살 때 당선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정치 경력이 대단히 많은 분이다. 김정은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 쪽에 있는데 2011년 갑자기 김정인 우리 일로부터 이제 물려받았죠. 벌써 13년 됐습니다. 20대 후반 받아가지고 지금 3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 이분이고 우리 윤 대통령님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진핑 이분은 참 침착하고 중후하다. 그 등소평 선생이 이 중국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관리들의 특징이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지 않았나 지금도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중국과 대할 때는 한 수, 두 수, 또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수를 우리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 이분 영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입장 제정을 할 때 러시아 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조금 하려고 그랬더니만 영어로 괜찮습니까? 여기 지금 러시아에서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는 식의 몇 마디를 하셔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 국가의 대표를 좀 보고요. 최근 그 특기되는 외교사안의 제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만 문제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핵심 이익이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는 것이 대만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One China Policy입니다.
마오쩌둥에 대한 사후 평가가 7대3, 6대4, 뭐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3은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 우리가 뭐 아는 사안들이지만 7에 왜 그럼 또 방점이 가 있느냐? 중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중국 관리에 있어서는 국가 통일이라는 그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국가를, 현대 중국을 만들어낸, 그걸 유지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공로고, 국가 통일에 저해되는 어떠한 사안을 용납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인권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신장 위구르의 인권 사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중국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이동풍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 통일에 저해되는, 자기들의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국가 이익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만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나는 무슨 방법이라도 하면서 이제 대만 통일에 대한 강한 염원이라고 그럴까, 희망이라고, 중국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지금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방적 무력 조치에는 반대해야 하는 우리의 국익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일방에 의한 무력에 의해서 그 현상을, 스테이터스 코어를 깨트리는 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외교부 대변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용치회, 저도 이제 무슨 뜻인지, 불용은 알겠어요. 용납할 수 없다. 치회가 뭔가, 그러니까 말참견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의 아주 과격한 언사로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당연히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 해협에 관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건 일관된 우리의 입장 표현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진강은 불장난치는 여기죠.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한 이 언사를 했습니다. 사실 외교관이라는 것은 특히 상대국에 파견되어 있을 때는 그 나라 국민과 그 나라 정부와 모든 사람들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서, 저는 그 나라 상대국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방글라데시 참 못 사는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그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고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을 시켜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공간장의 가장 큰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친강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지금 싱하이밍이 지난 5월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발언들, 또 그 이전부터 언론에 낸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하고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호 협력을 증진코자 하는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게 외교사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 행동,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사실은 보시면 여기 지금 다음에 나오는데요. 작년도 그 공산당 당헌을 고쳐가지고 투쟁 정신을 발양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이 주어진 임무다라는 것이 당헌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초급 외교관들을 전부 군복을 입히고 장갑에 도열을 해가지고, 우리 이 다음 저 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문장 해방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민일보에서 문으로 무장한 해방군이다. 그러니까 군인은 총칼을 들고 있지만 문으로 이 글로 한 이 우리 전사들이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조금이라도 비하하거나 잘못되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있으면은 잠잡고 있지 말고 가면이 일어나서 투쟁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전랑 외교라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절대 물러나지 말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친강 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4월 19일 윤 대통령께서 이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언급을, 로이타 회견시 언급에 대해서 이제 대변인이 그랬고 또 친강 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외교부가 틱톡을 했는데, 그 후에 워싱턴에 가서 공동 성명에 Two Presidents reiterate, 이 양국 대통령은 이 타이완 해협에 있어서의 peace and stability,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아주 indispensable, 불가피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다라는 걸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특별히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고요. 이것은 이미 대만 해협에서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문 전 대통령께서 끝으로 워싱턴에 가셨을 때 2021년 5월 공동성명에 저는 사실은 그 공동성명이 나온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서 이게 같은 정부가 맞는가 할 정도로 그 이전에 미국에 보였던 태세 입장이라고 그럴까 하고 다른 이 공동성명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좀 놀란 편이었고, 특히 대만 해협 문제는 중국이 아주 싫어하는, 소위 하는 중국의 코인트리스트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언급을 했다는 것을 대단히 용기 있는 조치였다고 전 그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미 2021년 5월에 공동성명에 썼고 또 그 이후에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이상하지 않고, 우리로서는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아무리 이 문제고 코인트리스트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이고, 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한다든가, 중국은 보통 어떤 인민일보, 그 전에 글로벌 타임즈에 자기들 입장을 쓱 흘리고, 그 다음에 인민일보, 시자라사에서 올려다가 이제 더 나가면은 외교부 대변인이 질문을 받아서, 또는 외교부 대변인이 먼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단계를 높여가지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대만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특히 현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또 양국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는가 하는 식의 의구심을 줄 수가 있는 사안이지만, 절대 이 문제는 중국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입장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될 것이다. 근데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것이 처음이 아니니까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신저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5월에 만 100세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100세를 기념하는 에코노미스트에서 한 8시간 정도의 그 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대만 문제, 미중 관계가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측이 이 물러설 곳이 별로 없다. 양보할 수 있는 룸이 별로 없는데, 결국 뭐 좀 흥분을 좀 낮추고 차근차근 서로 워킹 릴레이션을 위해서 노력해 컨피던스 빌딩을 하고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신저 박사 혹시 이코노미스트 회견기 보실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가면서도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귀해야 해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어떤 우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절대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7년 4월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 주석을 만났더니 한 일주일 전쯤 만났습니다. 팜스프링가에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근데 우리가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어요. 4월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기였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정부에 있는 외교부 당국자든 외교부 대변인이든 무슨 소리냐? 시진핑 선생 역사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랑 외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미국한테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시고, 문 대통령 방주시 홀대, 이걸 홀대라고 그러냐, 아주 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좋은 뭐 일정이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근데 분명히는 홀대를 받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홀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홀대 안 받았다고 그래요. 정부 당국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홀대였습니다. 혼밥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10끼 중에 뭐 2끼밖에 같이 먹지라고 8끼를 혼밥을 했다는데 이런 예는 사실은 없습니다. 종칭시 가서 면담하고 오찬이, 만찬이가 오찬입니다. 주재 대사를 할 때 제가 종칭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순정차이라고, 혹시 여기 중국하고 그 기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윤영성 서기도 하고 하셨던 아주 한국하고, 근데 이분도 실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진핑 들어서면서 뭐 낙마를 하게 정적의 뭐 일환으로 뭐 해가지고 됐는데, 순정차이 서기를 가서 만나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협력 방안 논의하고 우리의 애로사항 설명하고, 현직 국가 원수가 지방에 갔을 때 그 당 서기를 가서 만나는 것은 적합치 않은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에 서기가 절 점심은 내진 않았지만 그 밑에는 부성장이 절 점심을 대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의전에 맞지 않습니다. 예. 수행기자당 부타, 우연 촉발됐다라고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고 싶겠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우연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전에 이 사람들 좀 뭔가를 좀 해내야 되겠는데 뭘 할까라고 아마 충분히 고려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한국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뭐 하는 식의 부타 사건에 의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다 굉장히 홀대. 왜냐, 당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 매우 나빴고, 또 중국이 우리 보복 조치,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기업에 대해서, 또 한국 방문하는 중국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10월에 양동 간에 공동 합의문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우리 일방적인 내용이었어요. 당시 문 대통령의 중국을 가게 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큰 외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이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상회담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을 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내가 이번 회담 통해서 가져올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입장이 있고 100을 성하면 거기서 5이라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쭉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회담 가져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차례다. 와야 된다. 와서 그럼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보다 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중국 입장에는 내가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나의 큰 옵션입니다. 가서 뭐 어쩌고 보다도. 지금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금년 10월에 추진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보다 만나는 것 자체가. 근데 다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염두하고 꼭 하려는 것은 그렇게 가졌을 때 뭘 어떻게 하겠는가? 뭘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겠는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난 뒤 이제 그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든지 또 이걸 뭘 하면 이것이 후속이, 이거의 결과가 무엇일까? 뭘 얻을 수 있을까? 반향이 뭘까? 근데 유감스럽게 지금 우리 정책 당국자가 추진했던 것에 큰 물이 많이 희석을 시켜버린 것이 아닐까. 예. 깜짝 놀래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뭐 물 때문에 난리고 사람이 참, 이건 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여러 번 최근에
불란서와 이태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월하고 최근 다녀왔는데 한국이 여러 가지 앞선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화장실. 예? 어딜 가도 이 화장실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들르면 화장실도 찾는 거예요. 너무 못 돼 있고. 예? 고속도로 또 지하철은 타진 않았죠. 지하철 뭐 세계적으로 그런 굉장히 뭐 K컬처 때문에 다 같이 흥분되고 뭔가 BTS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그러는 것 같은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유감스럽게도 이 후진국 병들이 자꾸만 곳곳에 보여요. 최근에 유명 대형 건설회사가 뭐 중용하는 뭐 저 아파트가 뭐 무너졌는데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는데 조사해봤더니 철근이 빠져 있고 덜 들어가 있고 양성이 이건 지금 선진국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 마찬가지 이번 저 큰 물 피해도 아니 그쪽 저 제방 담장에서 3시간 4시간 전에 이 위험이 있으니까 알려줬대는데 왜 우리 아직 예?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소가 돼야 예? 선진국 제가 지금 딴 데 갔는데요. 예. 그래서 좀 우리 이런 것들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의 바른사회 정민운동 예? 배려와 위함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세종 포럼이 국정 포럼이 큰 역할을 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께서 북경대 연설 중에 높은 산봉우리가 더 높게 보이려면 주변 산봉우리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 그 높은 산봉우리 누구냐, 낮은 산봉우리는 누구냐라는 이야기로 구설에 좀 올랐고 또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운명 공동체다. 좀 그 이야기를 때 우리 중국하고 운명 잘 지내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한 배에 탔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든 러시아건 어느 나라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적어도 높은 산봉우리 낮은 산봉우리 이건 좀 맞지 않 같은 다 주권 이 국가 간의 이 주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국제법에 유엔 원장에 나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큰 나라라고 우리가 미리 앞서서 아이고 형님 이런다고 상대방의 우리 동생 취급 절대 안 합니다. 친동생 취급 안 합니다. 예. 우리가 주장할 건 분명히 지장을 해야 다음에 얘네들 저걸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이러지 한번 밟아서 꼼짝을 안 하고 넘어간다. 이건 계속 밟아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만 주지 절대 존경받을 수가 없다. 우리 외교관들이 특히 큰 나라하고 또 그래도 상식으로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저쪽에서 뭐 나올 때 어떻게 대별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원칙과 또는 법에 우리 입장과 다르면 가면하게 용감한 그런 거 할 때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면히 차고 해야 한다고 저희 후배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박이 22년 8월에 있었습니다. 친정부 들어선 지 처음 외교장관 간에 당시는 왕이는 외교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외교부가 응당 5개 견지 5개 응당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걸 바로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로 뿌려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참 중국하고 관계에서 좀 불리하다고 그럴까? 또는 뭐 팩트는 우리가 너무 한자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남이 응당 저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Must 5 items? 뭐라는 뜻이? 우리는 응당 5개 견지 5개 응당이라는 건 5개 응당 꼭 네 해야 할 거를 견제라는 걸 금방 알아들어요. 제가 딱 저걸 보는 순간 화가 너무 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국가는 이퀄합니다. 주권 평등입니다. 내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선생님이 제자 학생들한테 너 인마 이거 똑바로 잘해. 이런 식의 이야기 마음속에 혹시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렉처에서는 안 되는 것이 외교관의 금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놓고 외교장관 회담에 한국 똑바로 해? 내용을 보면 독립 너희 지켜야 한다. 외세 간섭 배제해야 한다. 공자니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걸 왜 저런 식으로 하는? 제가 보기엔 신정부 길들이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심리적 우리가 과거 사실은 4,000년 역사 중에 최근 몇십 년 말고는
중국으로부터 항상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우리 영화의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끌려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하면 편치 않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국이 교묘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싱하이밍 발언에 대해서 과거 원세계와 같다는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흔히들 우리가 구한말 시대에 뭐 주변 갖고, 그거는 구한말이나 앞으로는 언제나 주변의 큰 나라들이 자기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 국익을 추대하기 위해서 항시 하는 태도입니다. 조셉 나이 교수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에 아주 유명한 석학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역사의 교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 알아야 된다. 좋은 지침은 된다. 그런데 과거가 미래를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절대. 너무 과거의 일을 단순화하고 그걸 잘못해가지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아니 우리가 구한말 시대가 그때 정부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때 보면은 국민과 정부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우리 국력은 어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일을 왜 구한말 시대의 상황이 그렇고 그 당시에 원세계 23살 먹은 짜리가 와가지고 안하무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싱하이밍이 과거 원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사안입니다. 절대 현재는 과거 있을 수,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인데 왜 그 정말로 형편없는 국가도 아닌 시대 때 당했던 것을 살려가지고 지금 말이 흔히들 우크라이나 같이 우리가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 아니 왜 우리 그 우크라이나가 갔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안보 문제로 아주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저 GDP가 지금 3천억 정도 되나요? 인구 뭐 저거 해가지고 그 농업적.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아까 뭐 선진국이면서도 저 후진국병 그거 아주 개탈한다고 그러긴 했지만 지금 우리 연배만 해도요. 제가 70세인데 저게 어렸을 때부터 그 못 살던 때, 모자랐던 때 70년, 80년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외교관 젊은 외교관들한테 그런 기억 버리고 세계를 지금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력들을 여러 개 갖춘 얼마나 창의적이고 정부가 좀 더 밀어주고 쓸데없는 일 안 하고 그러면 난 저 잘 될 거로 솔직히 믿는 사람인데 이런 좀 당당함과 그런 걸 갖고 미래를 지향해야지 과거 진짜 그 국가도 아닌 국가의 그런 상황 속을 자꾸만 불러와가지고 구한말 때 말이야 청나라가 어떻고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어쩌고 아니 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이 선생이 딱 말을 했어요. 과거 역사, 교훈 잘 우리가 지침으로 잘 알아야 안 되는데 과거가 어떻게 미래가 될 것이라고 너 자꾸만 생각하느냐. 너무 단순하고 그거를 원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평소부터 생각했던 말씀을 저 석학을 통해서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싱하이밍 대사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중국 측 갖고 있는 의구심 이미 5개 응당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좀 더 세게 아니 너희 지금 너희 왜 이러느냐 정신이 있느냐 너희 지금 올바른 국가냐 하는 식으로 직접 뭐 대변인 나오게 만들면 당국자 해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 아니면 뭐 백브리핑을 해가지고 까게 지적을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우리 언론에서 많이 했어요. 언론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왕이란 사람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씀 제가 공사 때 가지고 부장조리 차관보 때 보았는데 왕이가 한국에서 누가 온 사람 뭐 외교부 차관이든 외교부 누구든 또는 다른 부서에 오든 꼭 10분씩 늦는 거예요. 중국 외교부는 사람이 거기 가서 만나니까 접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1층에 안내받아가지고 무슨 실 해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럼 8시에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7시 55분부터 이제 만날 사람 준비하고 뭐 이거 생각하는데 8시 5분? 10분?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나? 이거 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추측을 했어요. 제가 이번 외교장관 회담 때는 어땠는지 내가 안 물어봤지만 하여튼 제가 저 공사로 있을 때 대사로 있을 때 누구를 만나러 데리고 가면은 얘는 꼭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꼭 5분 10분 때로는 15분씩 늦게 와요. 이게 교묘한 심리적이다. 이 5개 응당도 과거 그렇게 우리가 당했던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이걸 건드리는
예? 어떻게 지금 외교 국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건 의도적이고 다분히 과거 우리가 중국에 그 했던 것을 되살리게 하는 고도의 심리전술이다라고 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면하게 확실하게 너희 지금 붓단 소리를 어디다 대고 현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식의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중국 외교관들에게 지침이 내려갔어요. 너희 잠자고 있지만 가서 너 괜찮아. 그 나라에서 있던 관계없어. 내가 너 평가할 거. 얼마나 늑대같이 싸웠는지. 예? 주저없이 싱하임이 떠듭니다. 근데 그걸 원세계같이 우리가 본다는 식의 이야기는 진짜 우리를 비하하고 말도 안 되는, 저건 하절놈이 말이야. 지금 외교사에 와서 뭘 해야 되는, 저런 만나지 마. 아예. 여러분 기업인들도 중국 대사 만나가, 중국 대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안 하게 비자 안 주게 할 수는 있어요. 예?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그 많은 하이라키 중에 국내에 나와 있는 주한 중국 대사, 저 외교관이 외교 사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저희는 차관급 이상이 보통 가서 저걸 했지만, 중국은 지금 국장을 하고 온 사람이 요 전에 했던 사람 마치고 온 사람이 딱 거의 그 사람뿐이에요. 다 국장급이라고 했지. 이 사람도 부국장에서 국장급 타이틀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물론 외교사절의 역할은 있지만 거기에 맞게.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대기업, 지난번에 우리 야당 당수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서는 야당 당수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저희 대사가 정치국은 못 만납니다. 예? 중앙상무위원 부장급은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신청하면은 만나기도 하고 또는 부부장이 담당을 하고, 예? 그것도 굉장한, 사실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싱하이밍이 우리 야당 당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건 내정 간섭적 요소가 굉장히 큰 것이고, 저는 그것이 우리 그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국경을 넘어선 안 된다. 예? 정치는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옳느니 그러니는 좋은데, 그것이 그 다음 넘어가지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 내의 분열사항 플러스 언론이 거기다 갖다 얹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외교에 있어 매우 큰 아킬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잘 활용, 우리 알면서도 당해요. 알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갖고 있는 입장, 예?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부가. 야당더러 뭐 하지 말라는 건 그야말로 졸렌이라고, 실제가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제가 마지막에 할 이야기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정치, 시진핑 집권 체제,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 반간첩법 개정의 시행이 7월 1일부터 됐는데 중국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봉쇄 내지는 제한이 이게 강하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기업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쓰는 휴대폰 가져가지 말아라. 거기 이상한 게 적혀 있거나, 괜히 가서 사진 쓸데없이 멋있다고 뭐 이상하게 보인다고 찍어가지고 반간첩죄로 걸릴 수도, 꼭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목적이 있으면 어떠한 뭘 엮어가지고 하는 것에 너무나 쉬운 나라입니다. 예?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시진핑 들어가면서 많이 강조를 해서 많이 제도가 완비되고 법이 되지만, 저는 10년 전에 분명히 여긴 인치주의고 지금도 그 요소가 굉장히 크다. 어떤 목적이 있으면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너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반간첩법 내용을 한번 좀 더 보시고요. 괜히 가서 이상한, 또 미리 무슨 자료 이런 것들 가지고 가서 아무리 그거에 지금 걸리는, 그 바람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이 뭐 20%로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나쁜 적의 영향이 있는데, 중국은 일단 시행을 하고 이게 영도자의 뜻이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작년에 2021년에 그 공유부유제, 같이 자 발전해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해가지고 너희 애들 말이야 공부 더 시키고, 우리 지금 선행학생이 뭐 많지 않습니까? 그거 시켜가지고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이거 안 돼. 평등에 위배돼. 이 과거에 등소평 선생이 선부론이라고 그랬어요.
공산당은 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등소평 선생이 야 동쪽에서 좀 먼저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낙후한 서쪽 살리면 되잖아. 그걸 왜 똑같이 하려고 그래? 안 되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 선구자적인 이야기였는데 공유제 이걸 지금 시진핑이 반대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시진핑 선생이 또 반대하는 것이 지도체제로 해라. 10년만 해라. 저는 현대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가능을 하게 만든 거는 등소평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위배되는 일들을 시진핑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 근거 없는 내피셜이지만 그야말로 중국을 현대 만든 등소평 선생의 지침을 저렇게 위배를 해서 시진핑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아주 개인적인 호기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간첩법 신경 쓰시고 꼭 염두에 두시고요. 뭐 전략매겨 많이 말씀드렸고 당원 개정을 해서 아예 헌정에 돼 있어요. 너 가서 싸워라. 감독 끊지 말고 뭐 그 상대국에서 무슨 평가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하는 게 내절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아니고 싱하임은 계속 그럴 겁니다. 기회만 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자식 형편없는 자식이 와가지고 말이야 공관장이라는 자식이 저 따위 이런 정도로 비해버리는 게 맞지. 저 자식이 어디 와서 무슨 흉내를 내? 그게 말도 안 된다 하는 저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경제 조금 지금 나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또 1사분기에 4.5%가 반등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금년 또 하반기에 5 내지 5.2 지금 IBRD 뭐 월드뱅크 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진이라고 그러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지방 재정에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국 경제는 아무튼 5%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중 간의 경제가 무역이 좀 어렵다 하는 상황을 다음에 해서 한번 보시죠. 한중 관계 저희 뭐 우여곡절이 있고 아까 응당 5개인지 뭐 또 싱하임이 이런 거 있더라 하더라도 최근 7월 14일 날 양국 그 외교 순회 간에 만나서 야 우리가 서로 좋게 지내는 것이 저 상황 유리하지 않냐? 또 각국의 발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거 위해서 건전한 양국 관계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자라는데 합의했습니다. 예?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어도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전 유지라는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경제 발전의 상호 보완적 요소도 있다는 것도 지금은 많이 지금 퇴색은 됐습니다만은 그럼 뭐 여러 가지 공동으로 추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부동존이죠. 예? 다른 건 놔두고 좋은 걸 더욱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중국만큼 물류 비용이 싸게 드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중국 14억 소비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고급화돼 가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한다? 그건 참으로 전 바보 같은 짓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삐뚤어진 운동장에서 계속하고 기술, 과거 우리가 기술이 좀 우위가 돼가지고 중간재가 지금 뭐 거의 우리 수출이 한 7, 80% 됐었는데 그것들이 중국 내의 기술이 확 발전해가지고 웬만한 건 들어가진 않아요. 또 중국의 대외 수출이 미국만 해도 금년 5월까지 25%가 다운되는 바람에 중국 수출이 적고 중간재를 대체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간재가 지금 들어가는 게 많이 지금 80% 가까이가 마이너스에 150억 불이 지금 역조가 되어 있는데 금년 5월까지 거기에 약 80%가 우리 중간재 수출이 중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이제 좀 풀리면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사실은 2018년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액수가 우리 계산으로 1,000억 불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1,500억 불이 넘었습니다. 불과 4, 5년 동안에 50%가 늘었는데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1,400, 1,500에서 작년에 1,600억 불 정도입니다. 우리가 파는 것보다 들여오는 그것이 굉장히 커졌고 작년에 겨우 12억 불의 흑자를 우리가 보였는데 금년 5월까지 약 지금 130억 불에 6월까지입니다. 131억 불 제 기억이 정확하면은 130억 불인데 최근 무역협회에서 같이 저희들이 간담을 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 격차는 조금 줄지만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동안 400억 불, 500억 불까지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 수출, 흑자를 벌어가지고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마도 근데 다만 우리가 들여오는 것들을 싸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율은 떨어지만 오늘 3분의 1 가격, 2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인들에게 야 그거 쓰지 말고 저거 써라라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 SDI나 SK에서 전기 배터리를 제가 있을 때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이것들이 한국 배터리는 보조금을 안 주는 거예요. CATL인가 걔네들 맞는 것만 주고. 이유는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고장 아이템인데 끝까지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 주고 우리를 완전히 배제시켰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인데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조치는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또 우리가 히토륜이 이런 그 원부자재에 있어서의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요번에 갈륨, 게르마늄 뭐 그거 우리 들여오는데 지난번 요소수 이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야 그걸 줄여라 뭐 다변화해라 그건 말로만 해서 뭐 하겠어요? 그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인이 내가 당장 이게 원가가 저울감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이익을 창출해서 기업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기업도로 그거 놔두고 너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바꿨을 때 그 차액되는 걸 정부가 뭔가 해줘야 된다. 미국마저도 국가 보조금 준다고 해서 수포 301조인지 문제가 때리다가 지금은 보조금으로 다 지금 저 중국 그거를 커버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 설치하면 보조금 얼마 준다, 뭘 준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10여 년 전 미국이 그렇게 반대했던 걸 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수입의 다변화, 원자재 이 공급망을 확충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 다 좋은데 그걸 기업에 맡기지 말고 그걸 정책을 시행하고 실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 정부 당국자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이 부분에 이제 한중 간에 있어서 경중안미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는 중국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중국 사람이 뭐 우리 잘 봐준다고 우리 걸 많이 들여가겠어요? 자, 근데 필요하니까 들여와서 밸류 에디드 수출하는 데 쓰느라고 들여왔지. 우리 거 일부러 받아갔어요. 근데 거기 경중이 뭡니까? 왜 중국의 경제를 의존해요? 서로 상호 이로우니까 하는 것이지 무역인 누구 봐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식의 이 저널리스틱 자본에 저널리스틱 표현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경제에 중국에 의존할 물론 양은 많죠. 25% 가까이 되니까 이걸 좀 줄이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디카플링, 디리스킹 이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무역을 의존한다거나 수입을 많이 한다거나 당연히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경제안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그것을 줄여는데 그걸 직접 맡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기업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정부에서 지시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매우 무책임한 탁상공론식.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떤 장려책, 어떤 촉진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경중안미도 틀렸지만 뭔가 새롭게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8시 반인데 제가 10분 정도만 더 해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기업이 출신이고 공직자 출신이고 아주 좋게 근데 우크라이나 왜 갔다고 생각하냐? 앞으로 전후 재건 사업에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뭐 확보도 하고 또 우리가 나토 서방간에 있어서 저걸로.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키신저 선생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Identify where you are.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좀 확실히 좀 해봐. pitilessly, 무자비하게.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철저하게 너 어디에 서 있는지 좀 생각 좀 해. 그리고 네 사람들에게 끌릴 만한 목표를 제시를 해. 그리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 구체적인 여기 describeable describe B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 오브젝트 이거는
꼭 정부 당국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의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 수단은 어떻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우리 같이 나갑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세계 3위냐? 우리 분야에 있어서 10위냐? 겨우 하느냐? 그걸 가지고 갑자기 1등하고 부딪힐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라. 내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갖고도 있고 우리 어제 만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사실은 다릅니다. 가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 국가원수 책임 당국자의 발언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올 반향, 효과 그리고 실제 발언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왜 하는지 이거 네가 이런 이야기를 할 처진지 지금 부채가 100억인데 갑자기 새로운 투자를 뭐 200억을 하겠다? 글쎄 그건 현명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신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 말이 저한테 팍 와닿았어요. 너 어디에 있냐 지금? 넌 네가 뭔데? 네가 돈 줄 수 있어? 예? 너 지금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방문은 글쎄요.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는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뭐 내일 아침에 끝날 수도 있겠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그 휴전을 뭐 염두한 그 목표는 이번 전쟁 중에 이런 두 개 주가 있어요. 크리미아하고 연결되는 도네츠크하고 뭐 거기 있죠. 뭐 또 있죠. 루안스크인지 뭔지. 이전에 병합된 거 두 개하고 크리미아 2014년. 요거 다 받고 러군이 철수하는 것이 휴전 협정의 이제 휴전을 할 그 기본 조건입니다. 러시아 지금 갖고 있는 거 니들이 다 인정하면 내가 저걸 해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각자 입장에서는 최대를 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다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내 입장에서 보면 where I am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침략 당연히 이건 규탄되어야 하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안 가지면 북한, 한반도, 이 안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그런 나라 없습니다. 서방 나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쪽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이런 데는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재원 문제가 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럼 그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처한 위치는 지금 한반도 평화 안보에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었느냐? 중국 사람들이요 참 심플한 게 있어요. 가령 아까 국가 통일을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 국가 통일에 도움이 되냐 나쁘냐? 나쁘면 안 돼. 도움이 되면 해봐.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새로운 사안들 나왔을 때 이것을 평가를 매우 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하실 때 어떤 뭘 할 때 자 이거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에 도움이 돼? 해보자. 도움 안 되잖아. 에이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분명한 이 프레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좀 약간 매우 이번 경우에 한반도 평화안보 또 우리의 러시아와의 관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의견과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해서 과연 우리 최종 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러우 전쟁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배경으로서는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는 딴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300년 동안 같이 사는데 말이야 우리가 뭐 모라토리엄하고 CIS 소련 와야 될 때 너희들이 딴 나라 가서 살림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은 야 인마 너희들이 2차 대전 때 말이야 또 그 무슨 대기근 때 우리가 몇백만 명 굶어 죽게 해놓고 말이야 이것들이 같은 나라라고 그래? 하는 식의 형제간에 워낙 척치게 되면은 더 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뭐 그런 심리적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분석이고, 실질적인 도화선은 결국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 소련 해체 이후에 나토 영역 확장 문제와 러시아의 안보 이 부분은 우리 박병환 우리 위원장이 유라시아 관계를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 위원장은 좀 러시아 편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감안해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제 말씀 맞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저걸 하시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 안보 문제가 큰데 여하튼 침략은 되지 않습니다. 침략은 여기 뭐 다 집어하고요. 구속력 없는 이 합의 문서에 너무 의존을 했다는 이 부분. 또 러시아가 정권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참 외교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은 자기들이 정책을 수행할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태강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는 물론 다른 쪽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아서 내가 생각한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갖고 있는 문제점,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건 선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왔다 갔다 한 것도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만 그것이 나라를 지금 저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다. 이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 이 문서에 의해서 부다페스트 핵무기 내주면서 우리 안보를 P5가 보장을 하게 하는, 또 심지어 러시아하고는 2007년에 흑해도 그렇고 뭐 크리미아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스테이터스 코어에 관련된 우호적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거 다 널리파이하고 그냥 침공을 한 거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키신저는 결국은 이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이번 투자에 10억 손해봐도 그것 말고 우리가 가지고 비축한 거 있잖아. 20억으로 받을 수 있어. 하는 식의 스트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전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뭐 러시아는 일단 더 가지는 않고 지금 뺏은 거 그걸 뭐 저걸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그걸 우선 실지 한 2개 주를 찾으려고 공격을 하고 뭐 일부 성공도 있다고 그러는데, 방어할 때보다 공격할 때 더 많은 숫자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새롭게 접속탄인지 뭔지 간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중국 남아공 교황들이 특사를 당연히 빨리 좀 관두자, 이거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현재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침공규탄하고 대로체제 동참하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 우리는 그런 문명사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비전투적 그런 것에 하고, 그리고 전후 너무 속보이는 그거 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해결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콩고물 생각,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걸 좀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러시아 최근 상황은요,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 선거에도 이기고 지금 뭐 이게 얼마만큼 민의를 반영했는지, 그럼에도 안 돼 3개 여론 단체는 다 80% 가까운 푸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그너 그 반란하고 그 뒤하고 뭐 30명을 또 크렘린에 초청해서 밥을 먹고 뭐 누구 네가 이제 해라 뭐 이런 식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저래? 야, 그거 참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놈들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러시아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병환 위원장이 러시아 말 잘 하시지만 제가 조금 하는 말로는 에따 라시아라는 것이 통용적으로 씁니다. 에따가 is입니다. B. 그래서 러시아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야, 이거 뭐
에따라시야. 얼마나 편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뭐 잘 안 되면 에따라시야. 예, 제가 딴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제는 사실은 제재가 있고 뭐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 저 금년도만 해도 이 IMF나 월드뱅크에서 마이너스 0.3에서 0.7로 올리고요. 0.2. 참 좀 아이러니컬한데 팔리지 않을 걸로 보였던 뭐 원유 뭐 러시아의 70% 이상이 이제 그 광물 자원 아닙니까? 원유, 가스 또 다른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중국이나 인도가 아주 잘 됐다. 또 값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지금 잘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레 작년도 경상수지가 최대를 했다고 그래요. 금년에 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월드뱅크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론 서민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체념적인 요소가 많다. 그리고 강한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여튼 러시아는 간단치 않은데 딱 한 말씀. 러시아 사람하고 중국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누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중국 사람 만나면 한 번 만나도 라오 펑요 뭐 해가지고 오랜 친구 뭐 하는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느끼면 정이 훨씬 많고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중국은 맑은 것 같아. 아직 제가 중국에 가까운 친구를 보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자 일본 후쿠시마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연관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과거 60년대 미일 안보 조약 때 사또 정권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가지고 미국을 협상하는 데서 많이 이로움을 받았다. 예? 하는 것이 국제정치학회에서 정립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국제정치 상황을 국내 정치 또 반대적인 측면을 하는 것은 저거 한데 다만 우리가 조금 선진국이 아니라도 보통 국가 수준으로 우리 좀 했으면 좋겠다. IAEA라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어느 나라부터 뭐 뇌물 받고 뭐 이런 식의 그 상식적으로 전 반기문 총장이 부끄럽다. 예, 저도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존엄성과 진실성을 하고 들어오는 걸 이야기를 하러 오겠다는 사람을 막는다? 이거는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종교 간에 있어서의 그 대립, 여러분 다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저는 피해자, 가해자 의식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세계 지금 선진국으로 달려가고 우리를 위해서라도 좀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면 벗어날 수는 없을까? 역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근데 그때 당시의 역사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치면 되지만 그것을 앞으로 하는 데서 그걸 잠깐만 그럴 건 아니다. 예? 그때 우리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군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65년도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에 그때 6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60년 전인데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진짜 많은 차이가 있고요. 군대 위안부는 그 당시 없었습니다. 없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주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사과와 거기에 대한 배상과 이건 당연한데 강제징용 그 손해에 대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갚겠다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법관이 개국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그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봤어요. 아니 법관이 왜 개국을 합니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죠. 법과 양심 저는 근데 여기 법관 계신지 모르지만 양심도 그건 맞지 않는다. 그거는 양심은 다 달라요. 각자가 느끼는 그 양심이 똑같습니까? 합해진 부분이 많지. 그 양심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법에 따라서 판결 내려야 돼요. 왜 국가를 새로 개국하는 심정으로 합니까? 법관이. 그것이 지금 한일 간에 우리의 얼마나 큰 지금 이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다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제가 일본에 4년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이 제가 85년에서 89년 있었는데 우리 경제력을 보면 일본 GDP의 6%,
예? 개인은 18%, 인구가 뭐 3배 작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22년 40%, 95%, 예, 거의 같아졌어요. 예, 그 당시부터 우리 소비 능력은 제가 야키니쿠 지금 가면 2인분 막 시켜서 먹을 때 일본 사람들은 1인분 둘이서 해가지고 쪼쪼쪼쪼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똑같아졌어요. 예, 사실은 문화면 저희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 교류 틀었지 않습니까? 그때 걱정 많이 했어요. 야, 일본 외색 문화가 아마 짠짠바라가 돌아가지고 예, 만화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2004년도 제가 후유노 소야타 여기 없나요? 다음 장에 있나? 아, 이거 저 앞장이군요. 그 위에 있어요. 예, 위에 있나요? 가운데. 아, 여기 있군요. 이 좀 중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배용준과 최 누구죠? 최지우 맞죠? 박용화. 전 한일 문화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전 연사마, 예, 연사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1등선회관 과장할 때 문화과장 만났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문화교류는 흐르는 물과 같다.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너 왜 억지로 그걸 막고 있느냐? 어찌나 창피한지 화딱지가 나고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 뒤에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 그 친구만 야, 문화교류는 물 흐르는 것 같아. 원류가 한국에 있으니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역정적으로 우리의 그 이 대일 관계, 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뭐 집에도 했고 못 살고 그러니까 뭐 무리한 거라도 좀 대표적인 게 전두환 시대 때 안보 차관 100억 불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막고 있으니 너희들 내야지. 예? 하는 식의 논리를 폈어요. 사실 맞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고 아이고 또 시끄럽게 가서 떠드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까닭도 없고 그럴 통하지도 않고 일본도 달라요. 야, 너희 달라졌는데 왜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의식 구조부터 조금 바꿔나가고 우리 스스로도 좀 역사는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예, 그거 해야죠. 근데 분명히 좀 가려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특히 북한 현존하는 안보적 위험 적국의 패권적 부상이 눈앞에 다 있는데 보이는데 일본하고 적지고 저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이러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 누가 좋아하는가? 우리가 그게 맞는가 우리 국익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외교 대응 3분의 뭐 이건 다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 내재적 특징이라는 것이 남북 분단지 외교 40년 동안에 가장 큰 심지어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도 말이에요. 예? 한국에 대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북한 말이야 만났더니 어쩌고 저쩌고. 예? 북한은 볼모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참 어쩔 수 없습니다. IAEA 어디 가도 북한. 그래서 한국 외교관도 못지않게 타장같이 되긴 했는데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뭐 특징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현실입니다. 경제 구조 우리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지금 뭐 10위권, 금년엔 13위권으로 됐다고 그래요. 환율 문제도 있고 뭐 해가지고 10위권, 러시아보다도 더 많이 작년, 재작년이 명목적으로 하여튼 지집이 컸는데 이런 못 살았을 때부터 못 살던 의식이 아직도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 북한만 있는 이 남북 분단이 그게 얌전히 있어서 서로 잘 지내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언제고 뭔가 더군다나 핵으로 지금 무장을 한 북한입니다. 이거 참 어떤 나라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 어느 나라보다 다른 나라도 다 여야 대결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론에 더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이슈 미중 관계 분쟁이 당장 우리에게 지금 옵니다.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디리스킹과 관련된 우리 자체의 필요도 있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도 우리에게 바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외교 사안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정경분리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 미국 이런 관계를 적어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수출이 무역 구조도 많이 바뀔 거고요. 예, 이 미국 뭐 이런데 이거 기업인들이 잘 하도록 정부가 계속 밀어주고 법제로 상대가 뭐 통제가 있고 제한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아킬레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런 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옆에 중국, 오른쪽에 일본, 러시아는 또 국경도 다 있고 다만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있는데 주한미군 지금 2만 8천 명이 있죠. 예, 주한미군이
이거 우리 국가 안보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것도 하나의 독특한 환경입니다. 예,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작용을 하는데 어떤 우리 문제가 되면 국론이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치는 국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조금 의식을 갖고 자, 이 정도까지 우리 하자. 우리 지금 이렇게 좀 서로 그러려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저희 심정입니다. 더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거의 뒷이야기는 뭐고 우크라이나에 간 데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지금 언론 통해 말고 누가 좀 알고 있는지 제가 우리 동료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가서 조금 여러분들한테라도 정부가 생각했던 걸 좀 나눠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통일된 국가 이게 종합적인 추구인데 북한 문제, 핵 문제 참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안보 대사를 더 강화하는 수밖에. 큰 핵 안보 자산의 전개. 그것이 또 가져오는 또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곳 아닙니다. 한국은 곧 미국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그 교집합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닌 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당국자들이 꼭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IRA 법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립 서비스는 야 너희들 걱정하고 뭐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1년 이상 듣고 있는데 실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진을 제가 놨는데 이게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우리 메달 오브 오너 명예 훈장을 받으셨던 이게 중공군 격퇴하는 미군 당시 대령이시라고 그러는가 한 분의 공로를 보통은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것이 그동안은 2천여 명 정도가 받으셨다고 그래요. 미국 건국 이래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명예로운 이분을 살아태 이 계기를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해서 행사를 만들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능 그 컴포 수여식에 참석은 하시게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사진 포토 세션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주고 이제 가시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진 찍는데 같이 찍자고 저희 가족들하고 그랬는데 저분이 받을 때는 억지로 일어서서 내가 앉아서 받을 수는 없다. 서서 이 메달 오너를 받았는데 사진은 더 이상 해서 이제 훌치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릎을 저렇게 끊으셨대요. 맞추기 위해서. 그랬더니 문 대통령도 와서 같이 끼자고. 대통령도 옆에서 보니까 무릎을 꿇으셨으니까 무릎을 꿇으셨죠. 자연스럽죠. 전혀 예측 준비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마도 국가원수가 무릎 꿇고 사진 찍은 건 아마 여태까지 유일하고 무의하지 않을까. 저게 근데 뭐가 어때서 그 다음 날 왕이 부장이 주중 북한 대사와 조오대에서 만찬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팔짱을 끼고 그리고 이 사진을 신화사가 릴리스를 했어요. 주중 북한 대사는 특별히 중국으로부터 대우를 받습니다. 가끔 따로 만나기도 하고 만찬도 물론 하고. 근데 만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안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이런 사진을 낸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한미동맹의 아주 결정적인 사진이다. 세계에 과시하는 저는 이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걸 보고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같은 정부 맞는가 하는 당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중국으로부터 이런 사진이 특별히 릴리스됐습니다. 한미관계 결속을 알려주는 사진에 대해서 북중관계의 여전한 영원한 동지라는 것이 팔짱긴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 사이에 한국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걸 예측은 했었느냐? 그것이 우리 국익에 맞았었느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워싱턴에 당시에 이 탁현민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것을 노력을 보고 이거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나에게 과연 국익이 무엇인지 철저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이거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특히 당시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가져올 효과, 반항,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이것이 어떤 북중 관계의 밀접, 근데 북중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도 없다는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하여튼 이 사진이 나타나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더 9시 5분 전인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결론은 우리 외교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맞도록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는 주변에 유감스럽게도 큰 나라들밖에 없으니 그것의 반응을 열심히 염두해 가지고 최선의 대책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외교의 큰 힘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 전체가 국론을 가급적 모아서 지지를 해 주어야 그래도 버텨갈 수 있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